안녕하세요. 저는 셀리 리더십의 대표이자 여기 모든 것이 가능한 나는 누구인가의 저자인 김선중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북쇼에서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제 책을 소개하겠는데요. 저희 책 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책은요, 모든 것이 가능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작할 건데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혹시 질문을 던져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43년을 살면서 한 번도 나는 누구일까? 라는 질문을 던져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힘들 때, 정말 너무 고통스러울 때, 그때 저한테 던진 질문, 제가 들었던 질문, 당신은 누구인가요? 라는 그 질문에 도대체 나는 누구지? 라는 그 생각과 함께 시작했던 거였습니다. 네, 그거를 오롯이 제 책에 담아놨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한 나는 누구인가? 온전한 나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셀리 리더십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아이의 작가이면서 이전에는 항공사 승무원으로 15년 정도 재직을 했었고, 그리고 교원 빨간펜에서 수석 지국장으로 퇴사를 했습니다. 예, 그러던 와중에 이제 저의 힘든 삶 속에서 우리 셀리 리더십을 만났는데요. 예, 셀리는 누구인가 도대체? 많이들 궁금해하세요. 셀리, 머피, 도대체 무슨 개념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즘 흔히들 하는 말이 있죠. 나를 사랑해야 된다. 자존감이 높아야 된다. 나를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 저를 소중하게 여긴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제가 힘든 그 당시에도 나를 존중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당신은 누구인가요? 라는 말을 들었을 때 과연 내가 누구지? 내가 정말 소중하게 나를 여기고 있었을까? 라는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나를 소중히 여기고 나를 사랑하는 건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자, 사랑을 하려면 먼저 무엇을 해야 되죠? 뭐 필요한 게 있습니다. 예.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대상이 필요하죠. 대상이 필요하고, 사랑은 혼자서는 사실 할 수도 있죠. 짝사랑, 이렇게. 하지만 그것도 반드시 대상이 있죠. 네. 대상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그 사람에 대해서 혹은 그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자, 한번 보실게요. 그리고 안다는 것은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보, 지식, 그냥 단순히 아는 것도 있겠지만 안다라는 것은 사실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 알아가다 보면 이해를 하게 되잖아요. 이해를 하게 되면 이래서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사랑을 그때부터 확신하게 되죠. 그래서 안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자, 그렇다면 그걸 나한테, 자신에게 한번 대입해 볼게요. 나를 안다라는 것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첫 번째, 내가 있어야 되겠죠. 대상. 두 번째, 나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 알고 났더니 나중에는 내가 이해가 됩니다. 나의 행동이나 나의 생각, 내 마음들이 이해가 되어야 해요. 이해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래서 내가 그때 그런 행동을 했구나, 내가 그때 그런 마음을 가졌구나라고 깨닫게 됩니다. 깨닫게 된 다음에, 깨닫고 난 뒤에는 바로 이게 바로 나였구나, 이게 나의 진실된 모습이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나에 대해서 확신을 갖습니다. 바로 그런 뒤에는 사랑을 나누겠죠. 나 자신과. 그래서 안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다라는 것은 사랑의 시발점이죠. 즉, 나를 제대로 알아야지 내가 나를 이해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무엇인 줄 아시나요? 바로 모른다. 불확실한, 예측 불가능한, 그리고 불확실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내가 나를 모르는데 앞으로 내 미래를 내가 설계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안다라는 것은, 즉 내가 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 내가 나를 정확하게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선택하고 책임지고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확신까지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 온전한 나를 찾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난 알아. 내 이름 김선중. 난 알아요. 맞아요. 그런데 모르는 것도 있어요. 김선중이 모르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스페인어를 몰라요. 그리고 프랑스어를 모릅니다. 자, 그건 바로 모르는 영역에 들어가겠죠. 안다와 모른다의 영역은요, 바로 공통점이 있어요. 두 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아이들 공부 잘하게 하고 싶죠? 그러면 그 아이가 모르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아는 것을 시키면 바로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알고 있는 것 같다가 곧 아는 걸로 가거든요. 그래서 그걸 바로 메타인지를 높이는 건데, 모르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메타인지를 높이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삶에 있어서 학습하는 방법은 모르는 것을 아는 영역으로 넘기는 건데요. 그 나머지 영역, 이 세상의 모든 지식 중에 그 나머지 영역, 내가 아는 영역 말고 그 모르는 영역, 바로 이 모르는 것도 모르는 이 영역을 우리는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나는 독일어를 몰라 라고 말하는 순간 아는 영역으로 넘어가요. 말하는 순간. 그래서 배워서 아는 영역을 넓히죠. 모르는 것도 모르는 영역은요, 마치 나의 뒤통수를 알고는 있지만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내 뒤통수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맞아요. 거울을 2-3개 정도 가지고, 특히 2개 이상 가지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앞에서 보고 뒤에서 보고, 그랬을 때 내 뒤통수에 껌이 붙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저희 셀리 리더십의 교육은 모르는 것도 모르는 영역, 즉 이 영역은 그 사람의 존재, 그리고 그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깊숙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신념, 이런 것들이 모르는 것도 모르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돌파하는, 이런 것들을 발견해주는, 그 거울이 되어주는 역할을 저희 셀리 리더십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 아는 영역을, 모르는 영역을 아는 영역으로 넘기는 이 교육은요, 선형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서서히 올라가지만 모르는 것도 모르는 영역을 알게 되었을 때는 비선형적, 급증한다는, 나의 삶이 완전히 변화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저희 셀리 리더십, 이 책에서 나왔는데요. 셀리 리더십을 알려면은 이 6가지 용어에 대해서, 7가지 용어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나는 누구일까? 바로 존재를 의미하는데요. 이 존재라는 것은 사실 내가 말을 하고 행동하고 표현하고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존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만약 나 지금 너무 우울해. 그럼 우울한 존재인 거죠. 표정까지 다 나오잖아요. 이건 다 말로 표현을 되고 있죠. 바로 나는 존재를 말하는 거고요. 셀리는 우리가 무엇을 해도 너무너무 일이 잘 풀려, 마치 셀리의 법칙을 말하는 거죠. 세상을 움직이는 법칙, 즉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이 다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셀리입니다. 머피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머피의 법칙 아시죠? 가려고 했는데 넘어지고, 가려고 했는데 안 일어나고, 그런 자꾸 악순환의 반복을 말하는 건데요. 이때는 내 뜻대로 되는 게 없어요. 상태가 아주 나쁘겠죠. 예, 그거를 우리는 머피라고 하고요. 셀리 스페이스, 우리는 항상 작심삼일이라고 하죠. 하지만 어떤 걸 결심을 했을 때도 3일이 못 간다고 해서 작심삼일이란 말이 생길 정도로 우리의 의지는 굳건하게 하고자 하지만 사실 힘듭니다, 많이. 그래서 때로는 옆에서 괜찮아, 너 지금 잘하고 있어, 충분히 잘하고 있어 라고 격려도 필요하고요. 네가 힘들었구나, 괜찮아, 이제는 너 마음 털어놨으니까 이제 괜찮아 라고 말해주는 팀이 필요한 거죠. 그렇다면 내 주변에 나와 함께하는 사람 중에 그런 팀원은 누구인지 한번
찬찬히 들여다보시는 것도 좋겠죠. 자, 그리고 실천 도구로는 제가 하나를 또 추가했어요. 책에는 없는데 항상 저희 교육에서는 하고 있었던 건데 요거를 뺐더라고요. 그래서 실천 도구 3가지, 감사함을 전하는 겁니다. 왜 우리 보통 보면 모든 일에 감사한 거를 알면 이 삶이 더 풍요로워진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건 사실입니다. 고마운 거 고맙다고 얘기하는데 뭐 그게 어려워? 어려워하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네, 왜 그런지도 뒤에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용서 구하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요. 용서를 구해? 내가 용서해도 모자랄 판에?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용서를 하는 것도 용기지만 사실 용서를 구하는 건요. 그거의 100배, 1000배의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만큼 발견하기가 쉽다, 어렵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셀리 리더십을 계속해서 접하다 보면 이래서 용서 구하는 게 필요한 거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실 겁니다. 자, 새로운 약속은요. 내가 이 모든 걸 했을 때 나의 온전함을 찾았을 때 책임감 있는 나의 모습으로 상대와 새로운 약속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시작입니다. 나의 존재에 대해서 이제 잠깐 얘기를 할 건데요. 왜냐하면 그게 곧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나라는 존재라는 것은 왜 지금 현재 이런 상태가 되어 있지? 왜 돈이 없지? 왜 사람들이 다 자꾸 떠나지?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바로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결과는 바로 내가 가져갑니다. 자, 미국의 심리학자인 터먼 플리트는 얘기했어요. 생각은요, 감정을 낳고요. 감정은 행동으로 직결됩니다. 그 결과 우리는 얻게 되죠. 생각은 감정을 낳고 감정은 행동을 하게 하고요. 그리고 그 결과를 우리는 얻습니다. 즉, 그렇다면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긍정적인 감정이 일어나고 행동이 일어나고 결과가 오겠네? 맞아요.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가면 당연히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부정적인 게 되죠. 이거는 다른 전혀 툴이 들어간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다른 거죠. 자, 보실까요?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는 무엇을 해라, 무엇을 갖고 싶다, 무엇을 하고 싶다, 무엇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를 궁리를 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그거를 갖고 싶은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만약에 나는 의사가 되고 싶어. 그래, 의사가 되고 싶지? 그럼 어떻게 하지? 행동을 취합니다. 그런 다음에 의사가 되죠. 이런 방식들은요, 탁월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뒤에서 또 설명할게요. 하지만 나는 의사야, 나는 그 사람이야 라고 일관적인 행동을 했을 때 그 사람은 이미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차이를 아실까요? 아시겠나요? 잘 모르겠죠. 맞아요. 자, 김승호 회장님을 예를 들어볼게요. 김승호 회장님이 원래 돈 얘기해도 되나요, 혹시? 김승호 회장님 같은 경우에 내가 뭐가 하고 싶어. 그래서 해서 그 존재가 됐나요? 생각의 비밀을 읽어보세요. 나는 이미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관되게 당연하지. 내 빌딩에다가 내가 볼일을 본다는데 누가 뭐라고 해. 바로 소유하셨잖아요. 바로 생각의 비밀처럼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로 생각하고 어떤 존재로 나를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감정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행동을 하게 되고 결과를 얻게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인데요. 이거는 이미 미국에서는 시크릿이나 시크릿, think and think 그런 것에서 다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로 나의 모습을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거에 대한 일관된 행동을 하게 되고 그리고 얻게 된다는 건데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내가 이루고 싶은 거에 빨리 근접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바로 돌파구죠. 자, 그런데 그럼 난 부자야.
난 부자가 되고 싶어 라고 선언을 했어요. 근데 일관도 행동이 안 나와요. 소유를 못 해요.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요. 하고 싶지만 잘 되지 않아요. 바로 저희 셀리 리더십은 이게 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코칭 프로그램입니다. 난 부자가 되고 싶어. 그런데 부자가 될 수가 없어. 이 상태죠. 바로 이 부분이 바로 머피의 상태인데요.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상태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 현상만 바라보고요. 그리고 더 이상 내가 지금 이렇게 부자가 아니고 돈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사람들을 도와줘? 라는 사람들한테 관심을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먼저 주기보다 나한테 먼저 해줘야지 라는 테이커적인 마인드와 함께 절대로 나눠줄 수 없는 그런 결핍성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비워내고 셀리가 되는 순간에는요, 무관심의 반대인 사랑이 기초가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이 사랑, 즉 생각으로 다 이루어졌는데요. 혹시 숨 못 쉬는 분 계신가요? 숨을 못 쉬는 분? 없으시죠. 물론 이제 난민들이나 이제 기아로 허덕이는 분들이 계시지만 사실은 지구 전체의 모든 식량은요 300억 명이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식량이라고 하네요. 네, 그런 정도로 식량은 넘쳐난다고 해요. 그리고 반드시 우리는 인과의 법칙을 따르고 있어요. 네, 뿌린 대로 거두시듯이 이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분들은요 절대로 행동을 결과에 충족되지 않게 하지 않습니다. 인과의 법칙 반드시 뿌린 대로 거두고요. 그리고 먼저 주는 자가 받는다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계세요. 결핍된 마인드로는요 절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옆에서 우리 작가님이 끄덕끄덕 하시는데요. 완전 공감하시죠? 바로 이거는 해보신 분만이 알고 있어요. 네. 셀리 리더십의 전환의 핵심 코어가 있어요. 코어가 있는데요. 바로 저희 책에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존 맥스웰의 바로 인터그리티를 회복하는 겁니다. 통전성이라고도 하고요. 온전함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온전하고 완전한 상태를 얘기하는 건데요. 바로 이 상태는 우리가 잘 말하는 나는 떳떳해. 이걸 정확하게 얘기하실 수 있는 분. 내 생각과 내 말과 행동이 정확하게 일치되는 삶을 말합니다. 이런 분들은요 어디를 가도 부끄럽지 않아요. 이런 분들은 그냥 뭐 부끄러워하거나 뭐 숨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 자신의 결점이나 자신의 부족한 부분도 마음껏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즉 내가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그냥 말로 뱉는 거예요. 네, 바로 이런 사람들은 누가 있을까요? 뭐 가깝게 김승호 회장님 자신이 그 취약했던 그런 것들까지 다 드러내셨잖아요. 그렇죠? 부족한 부분도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바로 온전함을 회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랬을 때만이 바로 나를 찾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셀리에서 업치로 전환하는데 도구가 있겠죠. 자, 도구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핵심 도구는 바로 말입니다. 앞전에 설명해드렸듯이 나라는 존재는 어떻게 표현이 된다고 했죠? 바로 말입니다. 언어든 비언어든 이 말로써 내 자신을 표현하는데요. 결정적인 한 방을 꼽는 거죠. 나 힘들어. 생각만 하고 있다 입을 뱉는 순간 이제 그 존재인 거예요. 하지만 내 생각만으로도 그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내뱉는 나의 생각, 내 이야기가 나의 존재도 결정하게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내 생각을 현재 컨트롤할 수 없다면 지금 말로써 내가 어떤 말을 사용하고 내가 어떤 말로 표현했는지를 정확하게 보시면 내 상태를 내가 점검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이거는 공영방송국에서 이 실험을 했었어요. 말의 파워에 대해서, 말의 힘에 대해서 했는데요. 똑같은 갓 지은 밥을 유리병에다 넣고 한쪽에다가는 뭐 사랑해, 고마워, 좋은 말들 계속 이렇게 헤드셋에 해서 들려줬고요. 한쪽에다가는 막 온갖 욕설과 독설을 막 했던 그 헤드셋을 들려줬어요. 헤드셋으로. 그런데
정말 너무 신기한 건 이 좋은 말을 했던 그 쌀에는요, 밥에는 정말 누룩, 우리 술을 담그는 누룩 있잖아요. 그 누룩이 뽀얗게 피어났대요. 그런데 반대에는요, 절대 먹을 수 없는 그 온갖 세균이 드실드실하는 곰팡이가 폈다고 해요. 그만큼 말은요,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 존재를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핵심 도구로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두 번째는 바로 분별인데요. 현재 일어난 사건과 떠오르는 생각을 분리하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요. 자, 길을 가겠습니다. 사람이 너무 붐벼요. 그래 누군가가 내 어깨를 쳤어요. 어깨를 쳤는데 어떤 사람은 자, 세 가지로 간략하게 분석을 해볼게요. 어떤 사람은 치자마자 넌 뭐 하면서 이렇게 안 좋은 말을 내뱉으면서 뒤를 돌아보는 경우가 있죠. 그다음에 두 번째, 그냥 스치듯이 그냥 그냥 귀찮다는 듯이 그냥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부딪히자마자 바로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냥 어깨에 부딪혔을 뿐이에요. 자, 사건이죠. 사건인데 각자 행동은 달랐어요. 우리가 아까 터먼 플리트가 말을 했던 생각이 곧 감정을 낳고 그 다음에 행동을 하고 결과가 빚어진다고 했죠. 자, 그러면 사건에서 생각을 분리하셔야 돼요. 똑같이 어깨를 부딪혔습니다. 근데 행동은 달랐어요. 그러면 그 중간에 생각과 감정이 있었다라는 거죠. 생각과 감정을 분리를 시켜야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그게 붙어 있습니다. 사건과 행동이 일치가 돼요. 대부분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부딪히면 험한 말을 하는 게 그냥 일상이 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무시하는 거, 어떤 사람은 죄송하다고 하는 게 이게 부딪혀 있어요. 자, 생각해 볼까요? 화가 난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내가 경험했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 그런다면 내가 부딪혔는데 내가 화가 났다. 그럼 내 생각은 이 사람 뭐야? 나한테 감히?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나를 무시했다라는 경험. 무시했다라는 생각으로 화를 낼 것 같아요. 아마 일반적인 사람들도 그럴 것 같은데요. 두 번째, 그냥 무시하고 지나갔어요. 어떨까요? 어떤 사람은 상대방이 화낼까 봐 빨리 지나가야지. 어떤 사람들은 뭐 대수롭지 않네. 어떤 사람들은 뭐 이 정도쯤이야 라고 생각하고 그냥 지나갔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죄송하다고 바로 말을 하는 사람들은 나도 잘못 봤네 하면서 이상하다고 할 수 있죠. 죄송하다고 할 수도 있죠. 각자 생각은 다릅니다. 하지만 행동도 다르고 결과도 다르겠죠. 사건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비슷한 사건을 가지고 있지만 각자의 사건이 있지만 생각은 다 다르기 때문에 감정이 올라오고요. 그리고 행동을 하고 그에 따른 결과에 책임을 지는 거죠. 그래서 분별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그리스 에피테토스는요. 아리스토텔레스 살던 시대에 그리스 철학자예요. 그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우리에게를 힘들게 하는 거는 일어난 사건이 아닌 거예요. 어깨가 부딪힌 게 아니에요. 단 그거에 따른 해석, 내 생각이 바로 나를 힘들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할 때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했지?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했지라고 생각해보면 내가 이런 생각이 생겨서 행동을 했구나 라고 깨닫는 것만으로도 공간이 열립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예전에는 스스로 생각하기에 욱선중이었어요. 욱선중. 김선중이 아니라 욱선중. 욱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참다 사건이 벌어지면 그때 이제 빵 터지는 욱선중이었는데요. 저는 이거를 이 분별의 도구를 사용하면서부터 내가 왜 화가 났지? 내가 어떤 생각 때문에 화가 났지? 라고 그 생각, 그 사건에 대한 생각을 제가 잡아나기 시작하면서부터 화내는 속도가 늦어지는 거예요. 이상하네? 왜 내가 화가 났지? 화가 난 순간 감정을 딱 잡고
행동으로 바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생각을 잡아내는 거죠. 그랬을 때 나도 모르게 가만히 생각하니까 화낼 시간이 없는 거죠. 생각하니까 아,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했구나. 아, 네,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면 나를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내가 화를 냈구나라는 이야기를 잡아내는 순간, 그렇지,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말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나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구나라는 결과를 알게 되죠, 제가. 그랬을 때는 다음 행동으로 욱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저는 현재는 온순한 선중이에요. 욱선중이 아니라 온순한 온순한 선중. 여러분들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일어난 사건과 내 생각을 분리시켜라. 그때 사용하는 게 감정을 잘 읽으셔야 돼요. 내가 내가 우울하거나 화가 난다거나, 화는 금방 잡아낼 수 있어요. 그런데 잡아내기 힘든 경우, 무기력할 때,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냥 몸이 처질 때, 그때도 사실은 굉장히 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해도 소용이 없다라든가, 그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나는 쓸모없는 존재다. 이럴 때는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내려놓게 되죠. 피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그 생각을 사건과 생각을 분리해내는 이 작업을 하시다 보면 온순한 자신, 그리고 활기찬 자신, 그리고 활력 있는 자신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분별의 도구를 사용을 하는데요. 사건과 이야기를 다 분리를 했어요. 분리를 했는데 중요한 건 이 생각이 내가 언제부터 온 거지? 라고 생각하는 것도 바로 나를 찾아가는 지름길입니다. 언제부터 내가 이런 생각을 했지? 라고 생각하는 거. 언제부터 이런 생각을 했지? 언제부터 이런 감정을 느꼈지? 라고 나를 찾아가 보세요. 그러면 대부분은 바로 사춘기 이전에 내가 경험해서 보고 듣고 경험했던 것, 거기에서 뿌리가 나옵니다. 이것을 찾아야지만이 온전히 내가 왜 그랬는지 나를 알게 되고 나를 이해하게 되고 그러면서 나를 사랑하게 됩니다. 이때는 이유가 있어요. 스캐몬의 성장 곡선에 의하면요, 다른 것들은 다 시기가 있어요. 쭉 20살까지 자라는데요. 이 뇌만 만 6세가 되면 어른의 90%가 성장이 됩니다. 이때 형성되는 그 모든 나의 생존의 욕구, 이 생존 때문에 결정을 많이 해요. 거의 대부분 이때 많이 해요. 6세 이전 혹은 사춘기 이전에. 그때는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사랑입니다. 부모에게 사랑을 받는다라는 것은요, 나에게 생존이 걸려있다라는 거거든요. 내가 조금 더 내가 예쁜 짓을 좀 더 했더니 엄마가 이걸 또 많이 주네? 그때는 내가 다이어트를 해야 돼 이런 게 없습니다. 그때는 내가 먹고 싶은 걸 먹고 내가 갖고 싶은 걸 갖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가장 큰 목표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때 내가 그걸 어떻게 잘 얻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엄마가 이렇게 해주는구나, 이렇게 하면 아빠가 이렇게 해주는구나. 그래서 이때 결정을 많이 합니다. 이때 이제 벌어지는 일들이 있죠. 그때 그렇게 판단을 했고 그런 감정으로 살았구나. 오케이. 여기까지는 보통 상담을 받으시면, 심리 상담을 받으시면 여기까지는 발견을 합니다. 내가 그때부터 그랬구나. 내가 그때 엄마한테 예쁨 받으려고 내가 일부러 엄마한테 힘들지만 힘들지 않은 척을 했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걸 알게 되거든요. 그것만으로도 정말 가벼워져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무엇이냐면 그 어렸을 때 생존에 포커스가 맞춰지잖아요. 생존에 포커스가 맞춰지면, 포커스를 맞춘다는 거는 바로 이 모든 감각기관으로 들어오는 모든 정보는 이 뇌에서 망상 활성화 체계, 그물망 체계라고도 하는데요. 얘네들이 다 거릅니다. 왜냐하면 1초에도 수만 피트가 들어오는 정보들을 다 처리할 수가 없어요. 단 128피트 정도만 처리를 한다고 해요. 제가 그걸 계산을 해보니까 어렵더라고요. 많은 양을 처리하지는 못해요. 1초에 머리가 터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알아서 생존을 위해서 그거를 걸러줍니다. 이때 나한테 가장 내가 그때 사랑받는 방법을 취득했던 그 방식,
그게 가장 효율적이었기 때문에 그때 방식을 계속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커서도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죠. 어린아이의 방식으로. 근데 이 망상 활성화 체계는요, 생존을 위해서 굉장히 아주 요긴한 도구이기도 해요. 요긴한 요긴한 뇌의 기관이기도 해요. 어떤 거냐면 뜨거운 물이 있어. 뜨거운 물이 있는데 내가 만져봤는데 너무 뜨거워서 내가 깜짝 놀랐어. 울었어. 그럼 다음부터는 안 하겠죠. 얘가 저장을 해놓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걸르는 거야. 뜨거운 물을 보면 만지지 마라로 걸르는 거죠. 호랑이를 보면 다가서는 게 아니라 뒤로 물러나 도망쳐라가 바로 생존인 거죠. 그거하고 똑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춘기 이전에 우리는 망상화 활성화 체계로 나의 그런 모든 경험과 지식을 총동원해서 내 생존에 연결된 걸로 바로 가져갑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할까요? 바로 삭제, 왜곡, 일반화 시킵니다. 머리 아프죠? 머리 아프기 때문에 삭제하고 왜곡하고 일반화 시켜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만 생각을 하는 버릇이 생기죠. 바로 그걸 패턴화 시키는 거거든요. 여기 있죠. RAS는요. 생존을 위해서 삭제, 왜곡, 일반화를 시킵니다. 바로 이건 생존과 관련된 거고요. 바로 이 내비게이션이 내 존재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행동을 하고 나중에 소유를 하는 내비게이션 역할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까 존재에서 내 존재를 먼저 선택을 하라고 했잖아요. 나는 이미 부자야, 10억을 가진 부자야라고 초점을 맞추잖아요. 그럼 그에 따른 일관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유하게 되죠. 바로 뇌의 구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뇌에서 이 RAS를 정확하게 잘 쓰시는 분들은요, 존재를 먼저 선택하는 법을 합니다. 그래서 RAS 아주 중요하죠. 내비게이션, 나의 존재를 선택한다는 것은요,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존재를 선택하고 내 감정을 느끼고, 이게 바로 내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관된 행동을 하고 내가 소유하게 되는 거죠. 바로 턴언플리트의 생각이 감정을 낳고 감정이 행동을 낳고 그에 따른 결과를 미친다는 것이 바로 존재, 행동, 소유의 결과를 낳는 거예요. 네. 우리가 그 RAS를 할 때요, 사용을 할 때 그 사춘기 이전에 경험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패턴으로 작업을 한다고 했잖아요. 절대 빠지면 안 되는 거, 바로 자기 배반과 자기 기만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기 배반은 실질적으로 자기가 온전히 가졌던 마음, 내가 정말 저 사람을 너무 사랑하니까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빨래도 하고 설거지를 하고 해야겠다라고 온전하게 마음 먹죠. 내가 사랑하니까. 그런데 안 하죠. 이유는 귀찮으니까, 혹은 다른 거 하고 싶으니까, 이런 이유를 막 만들어요. 하기 싫은 이유를 그때부터. 자, 나 자신을 반하는 행위를 했죠. 나를 배반했어요. 내가 나를 배반하면서 배반만 하면 되는데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그때부터 남편이 집안일도 안 도와주는 세상 나쁜 남편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 내가 자기 배반을 했기 때문에 나는 살아야 돼. 그래서 너를 탓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평상시에 우리가 성인인 내가 지금은 내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렇지, 내가 저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내가 집안일도 잘해주고 그렇게 결심을 했는데 내가 그냥 영화 보고 싶어서 내가 안 한 것을 괜히 남편이 이거 안 치웠네 이 한마디에 너는 집안일도 안 도와주는 정말 세상 나쁜 남편이구나 라고 자기 합리화를 했구나, 현재는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이 아이들이요 언제부터 생겼을까요? 생각을 하면서부터 생겼습니다. 생각은 언제부터 했죠? 태어나자마자부터 시작했어요. 뇌가 급속도로 발달을 하는데 그 사춘기 이전까지도 이러한 것들 때문에 상대방을 탓하고요, 상대방을 작게 보고요, 상대방을 나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바라봅니다. 특히 누구를요? 부모님을요. 왜 그렇잖아요. 때린 사람은 기억을 못하는데 맞은 사람은 기억한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왜 그럴까요? 내가 맞았으니까. 맞았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피해를 봤다라는 거거든요. 누가 때렸어? 엄마가 때렸어요.
거기까지 끝이에요. 그때 엄마가 때렸어. 그래서 물어보죠, 저는. 왜 맞았어요? 라고. 뭐 그냥 어렸을 때니까 맞을 수도 있죠. 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요? 반드시 이유가 있을 텐데. 근데 사람들은 안 봐요, 그거를. 내가 잘못했다는 걸 이미 양심으로 알고 있거든요. 모든 사람들은 양심이 있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하지만 말하지 않아요. 용기 있게 말하는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죠. 그때 사실은 엄마가 나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나갔어요. 그게 반복적이었나요? 네. 맞을만 한 건가요? 네. 인정을 합니다. 자신이 한 행동을 반했잖아요. 부모가 안전을 위해서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자신이 나감으로써 부모는 생각했겠죠. 이제 부모님도 자신의 이야기가 있겠지만 부모님도 그 아이가 미워서 싫어서 때렸겠어요?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엄마는 정말 나 싫어했어요. 그거는 상담하면서 뵙시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부모는요. 자신이 가진 환경 내에서 자신의 이야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자식들을 기른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아이가 위험했기 때문에 따끔하게 혼을 내주지 않으면 이 아이가 정말 위험하겠다 생각하니까 때렸겠죠. 그런데 아이는 생각하죠. 다 지웁니다. 삭제하고 왜곡합니다. 내가 맞은 것만 기억합니다. 그래서 엄마는 나쁜 사람이라고 하고 엄마는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만들죠. 그리고 엄마에게 선고 내립니다. 엄마는 자식을 때리는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아니에요. 저는 기억이 없어요. 혹은 아니에요. 그래도 저는 그때 맞았지만 엄마랑 잘 지내요. 하지만 생활 곳곳에서 나오죠. 그런 태도가. 엄마가 조금 더 목소리를 높인다거나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사건이 발생하면 똑같은 반응이 올라옵니다. 화를 낸다거나 엄마를 작게 대하는 태도로. 바로 자기 배반과 자기 기만의 영역을 내 과거에까지 들어가서 파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어린 내가 나가서 놀고 싶었는데 자꾸 엄마 말을 안 들었구나. 근데 내 말을 안 들어서 맞은 거를 내가 엄마는 나쁜 사람이라고 내가 그렇게 작은 사람으로 내가 만들었구나 라고 나를 이해하는 거예요. 어리니까 내가 그럴 수도 있었지. 그치만 엄마를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건 어린아이니까 해도 되는 건가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생각으로 그 관점으로 엄마를 계속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무의식 중에서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사실 엄마는 알고 있어요. 하지만 견디죠, 엄마는. 저 아이가 나를 나쁜 엄마라고 생각하고 있구나 라고 알고 있습니다. 평생을 가지고 살아가요. 아이가 엄마에게 용서를 구하기 전까지는. 왜냐하면 그 아이가 나를 그렇게 바라보니까. 우리 집안은 그렇지 않아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도 그런 줄 몰랐어요. 하지만 발견하다 보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셀리에서 머피를 전환할 때는 이 핵심 도구를 가지고 단계별로 하는데요. 사실 이렇게 나와 있는 사실 저희 셀리 리더십은 자기 배반이나 자기 기만, 분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외국 서적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지만 실질적으로 한국에서 이걸 적용을 해서 내 삶에 쓰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좀 찾아보기가 힘들죠. 없다기보다는 찾아보기가 힘들죠. 찾아보기 힘든데 그거를 또 이렇게 정리한 건 제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내가 셀리 상태인지 머피 상태인지 나의 존재 상태를 먼저 확인하는 거예요. 감정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내 감정의 상태를 바라보고 현재 일어난 일과 내 이야기는 뭐였고 자기 배반과 자기 기만으로 인해서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 주변에 미친 영향들을 발견하고 이 영향으로 인해서 영향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상대에게 용서를 구해야겠죠. 나의 관점 변화로 인해서 상대를 작게 보는 그런 상태로 대했다는 것을 용서를 구하고 그동안 나에게 해줬던 감사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새로운 약속을 하죠. 이 단계를 현재 1단계에서 느꼈던 감정, 생각들 이런 게 언제부터인가라고 따라가 보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언제부터인가라고 생각을 해보고 하나씩 과거를 따라가다 보면 나옵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었던 거죠. 비슷한 경험 속에서 이 1단계에서 4단계를 반복하시면 돼요. 참 쉽죠. 이 자기 배반과 자기 기만
분별 이런 부분은요 사실 일상생활에서 해보기가 참 힘든데요. 저희 셀리 리더십과 함께 저희 셀리 리더십 셀리랑 머피랑과 함께 잘 따라가다 보시면 어느 순간인가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잘 따라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온전한 나를 찾아서 떠나는 여행은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저희 셀리 리더십을 통해서 나 자신을 찾고 그 자신은 사실 온전하게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인간입니다. 뭐 실수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부모의 용기를 복돋아서 받아서 걷고 뛸 수 있는 것처럼 저희는 모두 온전하게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그 이야기들, 만들어졌던 그 이야기들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나를 회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온전한 나를 회복하는 방법으로 저희 셀리 리더십을 통해서 한 발 한 발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셀리랑 머피랑 유튜브에서 진행하고 있으니 책과 영화 그리고 저희 셀리 리더십 교육에 대해서 한 발 한 발 나아가시다 보면 온전한 나를 찾는 길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